네, 저 개인적으로 이런 방송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예, 오기석 법인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홍콩법인의 오기석 법인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네, 순살 구독자분 여러분께 간략히 소개를 드리자면, 이 오기석 법인장님은 ETF 업계에서 이제 10년 이상 경력을 이제 쌓으시고, 지금은 홍콩의 이제 AI 자산운용사인 크래프트 자산운용에 이제 홍콩 법인장을 하시고 계시고, 그 전에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운용사 중 하나죠. 그래서 뱅가드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ETF로 유명한 디렉시온, 그리고 미래에셋 자산운용 등의 이제 다양한 자산운용사에서 ETF 전문가로 오랫동안 경력을 쌓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ETF 관련해서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이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컨텐츠를 만들어 나갈 건데요. 관련해서 이제 저희에게 이제 많은 것들에 대답을 주실 전문가로 모셨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제 기동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뭔가 좀 덧붙여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다 말씀해 주셔서, 네, 네. 제가 뭐, 더 드릴 말씀이 없고, 네, ETF 관련해서는 지금, 10년 이상 계속 보고 있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내사, 뭐, 미국 회사, 홍콩, 여기저기 이제, 사실 글로벌 ETF들 위주로 많이 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많이 공유해 드리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희망이기도 해서, 네, 그 시간 동안 궁금하신 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최대한 많이 궁금증을 해소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다뤄보고 싶은 주제가 이 반도체 ETF 관련 주제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반도체 이제 강국이기도 하고, 이제 삼성전자라는 막강한 회사, 뭐 하이닉스라는 막강한 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ETF 중에서도 뭐 반도체 섹터는 기본적으로 다들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주요 이제 몇 가지 ETF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서 이제 보니 사실 음.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나씩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사실 제일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다양한 운용사들, 뭐 블랙록, 음. 디렉시온, 뭐 바넥, 스테이트 스트리트, 미래에셋, 인베스코, 뭐 이런 운용사들, 이제 운용사들 간의 뭐 특징이나 차이 같은 것이 있을까요? 이제 개인들이 투자할 때. 두 개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운용사별로 일단 먼저 차이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 이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운용사는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보시는 것 중에 SOXX를 운용하는 블랙락이에요. 그래서 블랙락은 ETF 브랜드 중에 한 아이쉐어라는 브랜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전체 현재 미국 ETF 시장에서는 마켓쉐어가 약 한 40% 언저리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중이 조금씩 계속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1, 2년 전만 하더라도 ETF라고 하면은 아이쉐어였고, 사실 이제 기관 투자가분들 중에서도 ETF라고 하면 못 알아들으시는데 아이쉐어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이제 그 정도로 ETF의 대명사였다라는 게, 뭐 지금도 대명사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초대형 운용사 중에 하나고, 지금 운용 자산만 거의 한 9천조 가까이 될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게 맞으면.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운용사가 블랙락 안에 있는 ETF 브랜드가 아이쉐어. 그리고 사실 두 번째가 제가 있었던 뱅가드인데, 뱅가드가 지금 한 8천조 정도 될 거고요. 뱅가드는 따로 ETF 브랜드 없이 뱅가드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게 보면 스테이 스윗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스테이 스윗이라는 회사, 그러니까 블랙락, 뱅가드, 스테이 스윗 세 개를 합치면 이제 ETF 3대장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미국의 마켓쉐어가 높았을 땐 거의 80% 가까이. 그래서 전체 시장의 80%를 이 세 개 회사가 나눠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조금 바뀌고 있긴 하지만, 스테이 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요 3대장 중에서 보면 가장 좀 보수적이에요. 가장 좀 보수적인 게, 너무 깊게 들어가면 관심이 좀 없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다른 운용사들, 블랙락은 운용사 기반, 뱅가드도 운용사 기반, 근데 스테이트스트리트는 은행 기반이에요. 스테이트스트리트이 사실 운용사로 많이 알려졌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탁은행이거든요. 수탁은행이어서 아무래도 좀 전략이 보수적인 측면이 있어서 ETF를 제일 먼저 시작했고, 제일 먼저 시작한 ETF 중에 유명한 게 이제 SPY라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SPY를 가지고 있는 게 스테이트스트리트인데, 초기에는 진짜 완전 ETF의 완전 선두주자였다가 지금 조금씩 이제 밀려나는 느낌이고, 그 자리를 지금 블랙락, 뱅가드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대장이 끝나면 넘버 4, 네 번째는 인베스코예요. 근데 앞에 3대장하고 묶기는 좀 힘든 게, 세 개가 80% 가지고 있으면 인베스코는 한
3% 정도 들고 있어요. 물론 이제 네 번째로 크긴 하지만 갭이 이만큼 나오는 그런 운용사고, 바네그이랑 미래에셋은 조금 묶어도 되긴 하는 게, 미래에셋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글로벌엑스 브랜드로 이제 테마형 ETF들 굉장히 공격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 테마형 ETF 사실 제일 먼저 시작했던 하우스가 바넥이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래서 바넥이 이제 커다란 대형 지수들, 대형 ETF들은 이제 3대장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말고 난 경쟁을 다른 식으로 하겠다라고 한 게 이제 바넥이어서, 바넥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재밌는 상품들이 많아요.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그래서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운용사를 골라야 되느냐라고 하면, ETF의 경우는 운용사가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이거는 제가 시간이 되면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이제 일반적으로 운용사 같은 경우는 운용사에서 펀드를 만들면 고객한테 팔잖아요. 근데 ETF는 고객한테 직접 파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ETF 운용사는 사실 공장이고, 어떻게 보면은 공장에서 도매로 물건을 떼다가 사가는 애들이 이제 마켓메이커, 유동성 공급자들이에요. 그래서 유동성 공급자들이 유동성을 잘 공급해주기만 하면 결국 거래 물량이 잘 나오는 ETF들 위주로 가면 이제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섞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점유율 차이라던가 뭐 시장에서의 포지션 차이, 그리고 아무래도 그게 다 이제 AUM, 운용 자산 규모의 차이로 나올 텐데요. 그러면은 이 운용 자산 규모라는 게 이 ETF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이게 사실 얼마나 중요한 이슈일까요? 이제 개인이 투자할 때 뭐 어느 정도 이상의 AUM을 지닌 ETF에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것도 두 개로 나눠볼게요. 예를 들어 똑같은 전략이다. 그래서 ETF는 보통 패시브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지수가 있으면 이제 그 지수를 그대로 복제하는 패시브 전략대로 운용되는 ETF다. 예를 들어 똑같은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ETF, 똑같은 지수를 사용하면 사이즈가 큰 게 더 낫고요. 사이즈가 큰 게 아무래도 유동성이 좋으니까 더 나은 게 있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예전에는 동일한 지수를 가지고 경쟁을 했는데 같이 경쟁하다 보니까 차별화가 안 돼서 최근에는 좀 다른 지수들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새로 바꾼 지수가 기존 지수보다 성과가 좋다라고 하면 사실 더 성과 좋은 걸 찾아갈 수도 있겠죠. 유동성이 좀 모자라더라도. 다만 이 경우에도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ETF 펀드 사이즈가 100억이 안 되는 거는 사실 투자를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0억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거래소에서 50억 미만이 되면 소규모 펀드여서 청산에 대한 위험이 있어요. 강제 청산에 대한 위험이 있는데, 미국은 규정상 강제 청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제 운용사 자체적으로 100억이 안 되면 사실 돈을 많이 잃어요. 운용사 입장에서. 왜냐면은 이것도 국내랑 해외랑 좀 다른 건데, 국내 같은 경우는 보수가 예를 들면 1%다, 0.5%다 라고 고시를 하는데, 펀드 사이즈가 작으면 고정 비용 때문에 더 많이 비용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 투자자한테 다 부과돼요. 다 부과돼서 운용사는 이제 피해볼 게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1%다, 50bp다, 0.5%라고 고지를 해놓으면 그 일정 이상으로 더 이상 부과를 할 수가 없어서 나머지 비용 부분을 운용사가 다 떠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미국에 있는 ETF들 보면 투자를 좀 오래 하셨던 분들 같으면 상장 폐지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처음에 상품을 많이 상장시켰다가 사이즈가 잘 안 커지면 이제 오히려 손실이 나기 때문에 상폐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서 100억이 안 되는 거는 사실 좀 피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ETF는 근데 지수를 따라가거나 여러 종목들을 담고 있잖아요. 근데 방금 상장 폐지 얘기를, 청산 얘기를 해주셔서, 네네네. 그 종목은 제가 만약에 투자를 100만 원을 했는데 상장 폐지가 되면은 전부 사라지잖아요. 근데 ETF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네, ETF는 어떻게 되냐면 보통 상장 폐지하기 한 달 전쯤에 고지가 나와요. 고지가 나와서 이 ETF는 이날 기준으로 상장 폐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익스체인지에서 이제 빠지는 거죠. 거래소에서 빠지는 게 생기고, 그 빠지는 날 기점으로 그 전까지는 시장에서 거래 가능해요. 가능해서 시장에서 다 팔면 되는 거고, 더 사도 되지만 팔아도 되는 거고, 이제 그럼 이제 상장 폐지되는 기점부터 이제 청산일까지 기간이 있는데, 펀드 청산까지 보통 이거도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상장 폐지되는 순간 그 기점으로
펀드 매니저는 일반적으로 들고 있던 종목들을 다 팔아요. 다 팔아서 현금화시키고, 그럼 그 상장 폐지일부터 다 현금화시켜 놓은 걸 청산일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이 기간 동안 이제 이 돈을 어느 고객한테 나눠줘야 되는지 이제 뒤쪽에서 오퍼레이션 작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시면 그 현금이 이제 꽂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ETF는 청산이 된다 하더라도 돈을 잃는 건 아니고 다만 내가 투자하던 상품이 없어져서 그게 현금으로 나한테 돌아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각각의 ETF들이 운용사도 다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이 추종 지수가 사실 이제 다른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궁금한 것이 이 지수를 추종한다는 것이 그럼 과연 정말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냥 뭐 따라간다는 얘기는 알겠는데 이게 네. 이 추종이라는 게 실제로 그러면 뭐 지수를 뭐 정말로 그 지수를 살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그걸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이 지수들이 이제 각각 다른데 추종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는 지수들, 그리고 뭐 어떤 대표적인 지수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네, 저 개인적으로 이런 방송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딴 게 아니라, 이제 한국경제TV도 방송하고, 뭐, 딴 데도 여러 군데 나가긴 하는데, 이제 가면은 깊게 이야기 드리기에는 많이 없거든요. 이제 깊게 이야기 드리면 별로 관심 많이 안 가지셔서. 근데 이것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지수를 복제한다는 의미는 제일 쉬운 것부터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하면, 삼성전자하고 한이닉스 두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가 있다. 50%씩 딱 지수 있으면 ETF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이 지수를 추종한다라고 하면 고객한테 돈을 받을 거잖아요. 자금을 받으면 그대로 내가 삼성전자의 50%, 하이닉스의 50% 그걸 정확하게 복제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패시브 투자라고 해요. 그럼 이제 종목이 두 종목이 아니라 10종목이 되고 30종목이 되면 그 종목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이제 지수의 구성 비중을 그대로 복제하는 케이스를 이제 패시브 투자라고 하게 되고, 패시브 투자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결과적으로 펀드 매니저, 저도 예전에 ETF 펀드 매니저 했었지만 펀드 매니저 중에서 ETF 혹은 패시브 매니저들은 시장에 대한 뷰가 없으세요. 그냥 나는 잘 복제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네, 저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수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지수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성에 어떤 것들이 더 좋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지수의 수익률이 그 펀드의 수익률을 결정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펀드 수익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수의 수익률이 예를 들면 1년에 10% 났다라고 하면 거기서 수수료 혹은 운용 보수를 차감한 게 기대 수익률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0.5%짜리는 10%에서 0.5%를 빼면 운용 보수 빼면 9.5% 수익률. 그래서 1%짜리 상품은 10%에서 1% 빼면 9% 수익률. 그렇기 때문에 ETF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운용 보수 그리고 유동성 이 두 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반도체 지수에서 보면 제일 대표적인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 타이거 같은 경우도 미래에서 타이거도 지금 필라델피아를 사용하고 있고, 인베스코의 SOXQ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SOXL 디렉시온에 제가 전에 있었던 회사인 디렉시온 같은 경우도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기본으로 놓고 3배짜리 레버리지 인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마넷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그 MVIS라고 해서 마켓 팩터 인덱스 시리즈일 거예요. 제 기억이 맞으면. 그래서 마켓 팩터가 마넷의 ETF 브랜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넷 같은 경우는 지수 사업을 그 회사 내에서 하고 있고, 회사 내에서 하고 있으면 장점이 뭐냐고 하면 이제 예를 들면 미래에셋 케이스다라고 하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회사에 제공을 해야 돼요. 그게 사실 좀 나와요. 인덱스 그 ETF에서는 이제 마켓 팩터 같은 경우는 마넷은 이제 자기가 그거를 내재화시킨 케이스고, 그리고 그 블랙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니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아이스 이제 세미컨덕터 인덱스로 바뀌었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ETF들에서 추종지수를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제 뭐 7조짜리 이렇게 커다란 ETF에서 추종지수를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많은 경우는 이제 전략 자체를 바꾸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수 회사를 교체를 하는데 거의 비슷한 컨셉으로 가고 비용을 한 번 더 낮추기 위해서 보통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서 이제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지수 회사에 이제 돈을 지급한다고